이 정도면 은자 열량 쳐주겠소. 어떻소? 조선에서도 시세가 40냥인데 장난하시오. 득산아, 당장 인삼을 모두 태워버려라. 이제 만족하시오. 다음 거래는 60냥을 준비해야 할 것이오.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순조 임금 21년 봄바람이 압록강을 타고 넘어오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의주 객사 마당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지요. 변무사가 청나라 베이징으로 떠나는 행차를 구경하려는 이들이었습니다. 관리들은 분주히 짐을 챙겼고 말들은 코를 벌름거리며 출발을 기다렸지요. 그 가운데 30살 남짓한 사내 하나가 수레 옆에서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임상옥, 의주에서 나고 자란 상인이었지요. 키는 보통이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옆에서는 김득산이라는 차인이 굵은 새끼줄로 인삼 자루를 단단히 동여매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임상옥을 따르던 충직한 부하였지요. 이만하면 되겠습니다, 도련님. 김득산이 마지막 매듭을 묶으며 말했습니다. 인삼 자루가 20개였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150근이 넘었지요. 임상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멀리 압록강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청나라 땅, 그곳 베이징에서 인삼을 팔아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였지요. 조선과 청나라의 공식 무역은 외교 행사 때만 이루어졌고 그 외에는 모두 목숨을 거는 밀무역이었습니다. 이번 변무사 행차의 수행원으로 끼게 된 것은 이조판서 박종경의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미천을 모두 털어 마련한 인삼이었습니다. 임상옥의 눈앞에는 10년 전 광경이 아른거렸지요. 아버지 임진사가 베이징에서 돌아온 그날의 일이었습니다. 10년 전 가을, 임진사는 평생 모은 재산을 털어 인삼 100근을 마련했습니다. 개성송상에게서 최고 품질의 인삼을 구했지요. 베이징에 가서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당시 조선 인삼은 청나라에서 금보다 귀했으니까요. 임진사는 한 달 넘게 걸려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왕부정 거리에 여장을 풀고 청나라 상인들을 만났지요. 그 중에서도 왕서방이라는 대상인이 가장 큰 손이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빛이 날카로운 사내였지요.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인삼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품질이 최상급이라며 칭찬이 자자했지요. 임진사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근당 50냥은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일이 되자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왕서방을 비롯한 청나라 상인 5명 한자리에 모였지요.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왕서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근당 20냥이면 충분하다고요. 임진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원래 시세가 40냥이 넘는데 절반도 안 되는 값이었지요.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른 청나라 상인들도 모두 입을 모았습니다. 20냥이 아니면 거래하지 않겠다고요. 임진사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지요. 하지만 청나라 상인들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 상인이 귀국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인삼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사흘을 버텼습니다. 임진사는 거래를 거부했지요. 하지만 변무사 행렬의 출발일은 다가왔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20냥에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서방은 은자를 세며 비웃듯 말했지요. 내년에 또 오라고, 그때도 이 값이면 사주겠다고 말입니다. 의주로 돌아온 임진사는 그날부터 병석에 누웠습니다. 빚만 잔뜩 지고 재산은 모두 날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지요. 석 달을 앓았습니다. 임종 전날 밤이었습니다. 임진사는 어린 상옥을 불렀지요.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떨리는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숨소리가 가빴지요. 상호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왕서방을 조심하거라. 청나라 상인들은 교활하다.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임진사는 세상을 떠났지요. 20살 청년 임상옥은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아버지의 원한을 풀겠다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10년 임상옥은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작은 장사부터 시작했지요. 의주 장터에서 생선을 팔고 한양에서 옷감을 사다 팔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한 푼 한 푼 아껴 모았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무렵 임상옥은 의주에서 손꼽히는 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성송상들과 인맥을 쌓았고 의주 객주들 사이에서 입지를 다졌지요. 그러던 중 이조판서 박종경의 눈에 들었습니다. 박종경은 인삼무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고 임상옥에게 기회를 주었지요. 이번 변무사 행차의 수행원 자리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삼을 가지고 베이징에 갈 수 있는 자격이었지요. 임상옥은 모든 미천을 털어 인삼 150근을 마련했습니다. 개성에서 가장 좋은 인삼만 골랐습니다. 김득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이번에 함께 가는 분이 한 분 더 계신다던데요. 임상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득산이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지요. 박판서 나으리께서 보내신 박상인이라는 분입니다. 임상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상인이라면 의주에서 이름 난 상인이긴 했지요. 하지만 그 자는 소문이 좋지 않았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뒤에서 사람을 헐뜯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는 자였지요. 아마도 박판서가 거래를 감시하려고 사람을 붙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임상옥 혼자 큰 돈을 다루는 것이 불안했을 테니까요. 임상옥은 씁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객사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지요. 사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40줄의 뚱뚱한 몸집에 얼굴에는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지요. 박상인이었습니다. 오, 임도령이시구려. 이번 행차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오. 기름진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임상옥은 짧게 고개를 숙였지요. 박상인은 임상옥이 꾸려놓은 인삼 자루들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손으로 자루를 톡톡 두드려 보기도 했지요.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인삼이 꽤 되는구려. 그런데 청나라 상인들이 만만치 않다던데. 혹시 계획이라도 있소? 임상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 값을 받을 생각입니다. 박상인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기 짐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지요. 김득산이 도련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저자 믿을 수 없습니다. 임상옥은 고개만 끄덕이고는 다시 압록강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한이 서려 있는 그곳이었지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변무사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달고름 소리가 의주 객사에 퍼질 무렵이었지요. 관리들이 말에 올랐고 짐꾼들이 수레를 끌었습니다. 임상옥과 김득산 그리고 박상인은 인삼을 실은 수레를 따라 걸었습니다. 의주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여기저기 등불이 켜졌고 이른 아침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이 보였지요. 행렬은 천천히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압록강이 가까워질수록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5시쯤 되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뱃사공들이 이미 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커다란 나룻배 5척이 물가에 매여 있었습니다. 사공들은 노를 점검하고 밧줄을 풀고 있었습니다. 짐을 배에 옮기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득산이 인삼 자루를 조심스럽게 날랐지요. 하나라도 물에 빠뜨리면 큰일이었습니다. 임상옥은 일일이 확인하며 배에 쉬었습니다. 박상희는 술의 한편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관찰하는 모습이 영 석연치 않았지요. 임상옥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짐을 실었습니다. 사공들이 밧줄을 풀고 노를 저었지요. 배가 천천히 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물살이 배 밑을 스쳐 지나갔고 물 흐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임상옥은 배 끝에 서서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물살이 햇빛에 반짝였지요. 저 강 너머에는 아버지가 당한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임상옥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허리춤에 찬 작은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은비녀가 들어 있었지요. 어머니가 쓰던 것을 아버지가 평생 간직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다를 것입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배는 계속 나아갔고 의주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청나라 땅이 가까워졌지요. 김득산은 도련님의 굳은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베이징 행차가 예사롭지 않을 것이라고요. 압록강을 건너는 배는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물살을 가르는 소리만이 아침 공기를 채웠지요. 임상옥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기였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데는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배가 청나라 쪽 강기슭에 닿았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뱃사공들이 밧줄을 묶고 널빤지를 내렸으며 사람들이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지요. 임상옥과 김득산은 인삼 자루를 조심스럽게 수레에 옮겼고 박상희는 그 뒤에서 느긋하게 서 있었습니다. 청나라 관리 몇 명이 나와 문서를 확인했고 통행증에 도장을 찍어 주었으며 변무사 행렬은 다시 북쪽으로 향했지요. 베이징까지는 아직 보름 넘게 걸어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국경 근처 작은 주막에서 묵었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지만 조선 사신단을 자주 받아서 그런지 주인은 조선말을 조금 할 줄 알았지요. 방은 3개였는데 변무사와 관리들이 2방을 차지했고 임상옥 일행은 한 방을 함께 쓰게 되었습니다. 박상인이 방 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좁기는 하지만 하룻밤 참아야지요. 그렇게 말하고는 구석 자리에 짐을 풀었고 임상옥과 김득산은 문 가까운 쪽에 자리를 잡았지요. 저녁을 먹고 나서 사람들은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으며 박상인도 이불을 덮고 누워 곧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임상옥은 김득산에게 눈짓을 했고 둘은 조용히 밖으로 나와 수레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인삼 자루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자 다시 방으로 돌아왔지만 임상옥은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변무사 행렬은 새벽부터 출발해서 해질 무렵에야 멈췄으며 하루에 10리씩 나아갔지요. 길은 험했고 산을 넘고 들을 지나야 했으며 임상옥과 김득산은 수레를 끌었고 박상희는 그 옆에서 가끔 거들긴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일행은 어느 마을 주막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이번에도 방 하나를 셋이서 나눠 썼고 저녁을 먹고 나서 박상인이 밖에 나가더니 한참 만에 술병을 들고 돌아왔지요. 이 먼 길에 술 한잔 해야지 않겠소. 박상인이 웃으며 말했지만 임상옥과 김득산은 사양했습니다. 박상인은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금세 얼굴이 붉어지더니 드러누워 코를 골기 시작했지요. 임상옥은 김득산에게 눈짓을 했고
둘은 조용히 문을 열고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밝았고 수레가 놓인 곳이 훤히 보였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수레 옆에 사람 그림자가 하나 어른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상옥과 김득사는 재빨리 건물 뒤에 숨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림자의 주인은 박상인이었고, 분명 방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어야 할 사람이 어느새 나와서 수레 옆을 서성이고 있었지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품에서 종이와 붓을 꺼냈고 수레에 기대어 달빛 아래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를 쓰는 손놀림이 빨랐고 잠시 후 종이를 접어서 품에 넣더니 다시 주변을 살핀 뒤 방으로 돌아갔지요. 김득산이 임상옥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저자가 편지를 썼습니다. 임상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편지라면 베이징 쪽으로 보내는 게 분명했고 미리 소식을 전하려는 것이 틀림없었지요. 자신들의 물량과 계획을 청나라 상인들에게 흘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김득사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임상옥은 고개를 저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일단 지켜보세.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고 박상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지만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지요. 임상옥은 모른 척 자리에 누웠으며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상인이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갔고 임상옥은 은밀히 뒤를 따랐습니다. 박상인이 주막 주인과 무언가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고 돈을 주고받는 듯 했으며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지요. 임상옥은 확신했습니다. 주막 주인이 심부름꾼을 시켜 베이징으로 편지를 보낼 것이 분명했고 박상인은 청나라 상인들에게 미리 정보를 흘리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임상옥은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박상인에게 다가가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임상옥이 물었고 박상인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지만 금세 웃음을 지었지요. 아침 공기가 좋아서 나왔소. 박상인이 그렇게 대답했고 두 사람은 함께 방으로 돌아가 아침을 먹은 뒤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일행은 제법 큰 마을에 도착했고 그곳 객사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방이 넉넉해서 임상옥과 김득산이 한 방을, 박상인이 따로 한 방을 쓰게 되었지요. 밤이 깊어 모두 잠든 후 임상옥과 김득산은 조용히 방을 나와 박상인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살펴보니 박상인은 또다시 편지를 쓰고 있었고 촛불 아래서 붓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으며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김득산이 이를 갈았지만 임상옥이 손을 들어 말렸고 둘은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득산이 답답한 듯 물었습니다. 도련님, 대체 왜 저자를 그냥 두십니까? 김득산이 그렇게 물었고 임상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지요. 저자가 정보를 흘리면 청나라 상인들이 방심할 것이네. 우리 물량을 알고 우리가 급하다는 것도 알게 되니 더 교만해질 거야. 교만한 자는 허점을 보이는 법일세. 임상옥이 그렇게 설명했고 김득사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도련님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임상옥이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하지만 저자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지. 임상옥이 그렇게 말하며 김득산을 돌아보았습니다. 김득산은 숨을 죽이고 도련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자네, 의주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밤에 내가 무엇을 준비하라 했는지 기억하나? 임상옥이 그렇게 물었고 김득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생각이 났던 것이지요. 도련님이 마지막 밤 창고에서 은밀하게 무언가를 지시했었고 김득산은 그대로 따랐었습니다. 그것들 말입니까? 김득산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임상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수레 맨 밑에 있네. 때가 되면 쓸 것이야.
임상옥이 그렇게 말했고 김득사는 감탄했습니다. 도련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해 두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김득산이 더 묻고 싶었지만 임상옥은 손을 들어 말을 막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다는 뜻이었지요. 나흘이 더 지났습니다. 일행은 드디어 베이징성 외곽에 도착했고 성문이 멀리 보이기 시작했지요. 거대한 성벽과 누각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성문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박상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2차례나 편지를 보냈고 청나라 상인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확신했으며 조선 상인 임상옥이 인삼 150근을 가지고 온다는 것, 그가 급하게 팔아야 한다는 것, 모든 정보가 전달되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박상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임상옥을 궁지에 몰아넣으면 자신이 중간에서 거래를 성사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양쪽에서 돈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박상인은 몰랐습니다. 임상옥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임상옥은 수레를 끌며 베이징 성문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굴욕을 당했던 그곳이었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으며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베이징 성문을 통과하는 데는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청나라 관리들이 일행의 문서를 하나하나 확인했고 수레에 실린 짐들을 뒤적였으며 통행증에 도장을 찍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지요. 성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의주나 한양보다 몇 배는 넓고 번화한 거리였고 사람들로 북적였으며 온갖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했지요. 변무사 일행은 왕부정 거리에 있는 조선 사신들이 묵는 관사로 향했습니다. 임상옥과 김득산, 박상인은 그 근처에 있는 여관에 여장을 풀었지요. 고려관이라는 이름의 여관이었는데 조선 상인들이 자주 묵는 곳이라 주인도 조선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방 2개를 얻었습니다. 임상옥과 김득산이 한 방을, 박상인이 한 방을 썼고 인삼은 여관 뒤편 창고에 보관했지요. 주인이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를 임상옥에게 건넸으며 짐을 풀고 나서 임상옥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베이징의 분위기를 살피고 청나라 상인들의 동태를 파악해야 했지요. 김득산이 뒤를 따랐고 박상인은 피곤하다며 방에 남았습니다. 왕부정 거리는 온갖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비단과 모피를 파는 가게, 도자기를 쌓아놓은 상점, 약재를 파는 곳들이 즐비했지요. 그 중에서도 인삼을 취급하는 약재상들이 여러 보였고 임상옥은 그 가게들을 천천히 돌아보며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한 약재상 주인은 상품에 따라 다르다며 좋은 것은 근당 40냥, 보통 것은 20냥이라고 했지요. 몇 군데를 더 돌아본 결과 시세는 비슷했습니다. 상품 인삼이 근당 40냥에서 50냥 사이였지요. 임상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때보다 값이 올랐구나. 10년 전에는 40냥이 최고가였는데 지금은 50냥까지도 받을 수 있었으니 그만큼 조선 인삼의 인기가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여관 주인이 임상옥을 찾아와 밖에 손님이 왔다고 알렸습니다. 임상옥이 의아해하며 밖으로 나가자 마당에는 청나라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서 있었지요. 나이는 50줄쯤 되어 보였고 수염이 덥수룩했으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임상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상했던 그 모습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왕서방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오신 상인분이시지요? 왕서방이 조선말로 물었습니다. 발음은 어색했지만 의사를 전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요. 임상옥은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이름을 밝혔고 왕서방은 얼굴에 기름진 웃음을 띠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약재 장사를 하는 왕서방이라고 소문을 듣자니 좋은 인삼을 가지고 왔다던데 거래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지요. 임상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구나. 박상인이 보낸 편지 덕분이겠지요. 왕서방은 아버지 임진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10년 전 그에게 임진사는 수많은 조선 상인 중 하나에 불과했을 테니까요. 임상옥은 아직 생각 중이라며 여러 곳을 알아보고 결정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왕서방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요. 그는 자기 점포에 한번 들러보라며 베이징에서 제일 큰 약재상이고 조건도 좋게 주겠다고 말하고는 여관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을 바라보던 임상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지요. 그날 오후 박상인이 밖에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기분이 좋은 듯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지요. 임상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상인이 왕서방을 만나고 온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녁 무렵 여관 주인이 또다시 임상옥을 찾아왔습니다. 왕서방이 초대장을 보냈다며 편지 하나를 건넸지요. 펼쳐보니 내일 저녁 왕서방의 저택에서 만찬이 있으니 꼭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고 베이징의 주요 약재 상인들이 모두 모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득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함정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임상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정인 줄 알면서도 가야지. 저들이 무엇을 꾸미는지 봐야 하네. 임상옥이 그렇게 말했고 편지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임상옥과 김득산은 왕서방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박상인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임상옥은 정중히 거절했지요. 왕서방의 저택은 왕부정 거리 안쪽 깊숙한 곳에 있었고 담장이 높았으며 대문에는 석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인이 나와 안내했고 앞마당을 지나 큰 방으로 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이미 5명의 청나라 상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왕서방이 가운데 앉아 있었고 나머지는 그 좌우의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왕서방이 손짓하며 자리를 권했고 임상옥과 김득산은 끝자리에 앉았으며 하인들이 온갖 진귀한 요리들을 날랐지만 임상옥은 입맛이 없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나서 왕서방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들으니 이번에 인삼을 150근이나 가져왔다던데 품질이 좋다면 자기들이 모두 사드리겠다고, 다만 값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지요. 옆에 앉은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상옥은 그들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지요. 모두 한통속이라는 것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합리적이라 함은 얼마를 말씀하시는지요? 임상옥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왕서방은 잠시 다른 상인들과 눈짓을 주고받더니 대답했습니다. 근당 10냥이면 어떻겠소? 왕서방이 그렇게 말했고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10냥이라니 시세의 4분의 1도 안 되는 값이었지요. 임상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임상옥이 너무 낮지 않느냐고, 시세가 40냥인데 어찌 10냥이냐고 말했지만 왕서방은 손을 내저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시세는 시세고 거래는 거래라고, 조선 상인들이 매년 오는 것도 아니고 귀국 날짜도 정해져 있지 않느냐고, 자기들 말고는 누가 사겠느냐고 말했지요. 다른 상인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들은 이미 담합을 끝낸 상태였고 조선 상인을 궁지에 몰아넣을 작정이었지요. 임상옥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당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더 심했지요. 아버지 때는 20냥이었는데 지금은 10냥이라니 말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상옥이 그렇게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왕서방이 비웃듯 말했지요.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변무사 일행이 사흘 후면 떠난다던데 그때까지 결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임상옥은 대답하지 않고 방을 나왔습니다. 김득산이 부들부들 떨며 뒤를 따랐지요. 여관으로 돌아오는 길, 임상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지요. 분노가 아니라 결이었습니다. 여관에 도착하자마자 임상옥은 김득산을 불렀고 내일 아침 일찍 준비하라고 우리가 먼저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득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임상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촛불 아래서 아버지가 남긴 은비녀를 꺼내보았지요. 10년 전 그날 아버지는 이것을 쥐고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돌아온 후 병석에 누워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이것만 만지작거렸지요. 임상옥은 은비녀를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지요.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주 떠나기 전 김득산에게 은밀히 준비시킨 것들, 술의 맨 밑에 숨겨놓은 것들, 그리고 왕서방의 오만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지켜보십시오. 이 아들이 반드시 원수를 갚겠습니다. 임상옥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불어왔고 베이징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지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췄고 임상옥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은비녀를 품에 넣고 눈을 감았지요.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임상옥은 김득산을 깨웠습니다. 아직 달도 울기 전이었고 여관은 조용했으며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지요. 임상옥은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김득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둘은 조용히 방을 나와 여관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어둠 속에서 인삼 자루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는 것이 보였지요. 임상옥은 촛불을 켜고 김득산에게 술의 밑을 보라고 손짓했습니다. 김득산이 술의 아래를 뒤지자 맨 밑에서 다른 자루 3개가 나왔습니다. 의주에서 준비해 온 것들이었지요. 임상옥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고 김득산은 그 자루들을 조심스럽게 옮겨 맨 위쪽에 배치했습니다. 겉모습은 다른 인삼 자루들과 똑같았습니다. 크기도 무게도 묶은 새끼줄의 모양까지 모두 같았지요. 작업을 마치고 둘은 창고를 나와 자물쇠를 다시 채웠으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상희는 여전히 코를 골고 자고 있었지요. 해가 떠오르자 여관이 분주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고 주인은 아침 준비를 했으며 마당에서는 달들이 모이를 쪼고 있었지요. 임상옥과 김득산은 평소처럼 아침을 먹었고 박상인도 일어나 합류했습니다. 박상인이 기름진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건넸고 임상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임상옥은 거리로 나갔지요. 왕부정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청나라 상인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선 상인이 왔다는 소문, 인삼이 많다는 이야기, 왕서방이 독점하려 한다는 말들이었지요. 임상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있구나. 좋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수록 좋지. 5시쯤 되어 여관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임상옥을 불렀지요. 돌아보니 왕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다른 상인 2명과 함께였지요. 임나을이 생각은 해보셨소? 왕서방이 물었고 임상옥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임상옥이 그렇게 말하자 왕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 있던 상인 하나가 비웃듯 말했지요. 생각할 게 뭐가 있느냐고, 자기들이 아니면 누가 사주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왕서방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지요. 임상옥은 아무 말 없이 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박상인이 또 밖으로 나갔습니다. 임상옥은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고 박상인이 왕서방의 점포 쪽으로 가는 것을 확인했지요. 한 시즌쯤 지나 박상인이 돌아왔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득산이 분노로 얼굴을 붉혔지만 임상옥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뜻이었지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관 주인이 저녁상을 들고 왔고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박상인이 말을 꺼냈지요. 왕서방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느냐고 다른 곳은 더 낮은 값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상옥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결정하겠습니다. 임상옥이 그렇게 말했고 박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박상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여관은 조용했으며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소리도 끊겼지요. 임상옥은 김득산을 깨웠고 둘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임상옥과 김득산은 창고로 향했고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촛불을 켰고 인삼 자루들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임상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네. 임상옥이 그렇게 말했고 김득산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상옥이 맨 위에 있는 자루 3개를 가리켰지요. 새벽에 올려놓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김득산이 자루를 하나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희고 굵은 뿌리들이 가득 차 있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인삼과 똑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달랐습니다. 인삼이 아니라 최상품 도라지였던 것입니다. 의주를 떠나기 전 임상옥은 은밀하게 준비했었습니다. 개성에서 구한 최고급 도라지를 인삼처럼 말렸고 인삼 자루와 똑같이 포장했으며 술의 맨 밑에 숨겨왔던 것이지요. 김득산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인삼 같았고 가까이서 봐도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임상옥은 만족스럽게 자루를 다시 묶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둘은 재빨리 촛불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살펴보니 누군가 마당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지요. 달빛에 비친 그림자를 보니 박상인이었습니다. 박상인은 여관 담장 쪽으로 갔고 거기서 잠시 섰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이었던 것 같았지요. 임상옥과 김득산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들킬 뻔했습니다. 김득산의 손이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임상옥은 김득산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정시켰지요. 둘은 자루를 다시 확인하고 위치를 점검했으며 창고를 나와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보니 박상인은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둘은 조용히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판날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닭이 울었고 여관이 깨어나기 시작했으며 임상옥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이징의 아침이었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지요. 김득산도 일어났고 박상인도 기지개를 켜며 눈을 떴습니다. 세 사람은 아침을 먹었고 박상인이 물었습니다. 오늘 왕서방에게 답을 주실 겁니까? 박상인이 그렇게 묻자 임상옥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야겠지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임상옥이 그렇게 말했고 박상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박상인은 몰랐습니다. 진짜 계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임상옥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임상옥은 품속의 은비녀를 만졌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고
복수의 증표였지요. 오늘 이것으로 10년의 한을 풀 것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여관 마당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했으며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었지요. 평범한 아침 같았지만 임상옥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임상옥은 창고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도라지 자루 3개, 그것이 오늘의 열쇠였습니다. 거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시가 되자 임상옥은 여관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왕서방에게 전가를 보내달라고, 오늘 오후에 거래를 하겠다고 말해달라고 했지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1시즌쯤 지나 답장이 왔고 왕서방이 오후 미시에 여관으로 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상옥은 김득산과 함께 창고로 가서 준비를 했습니다. 인삼 자루들을 확인했고 맨 위에 있는 3개, 도라지가 든 자루들의 위치를 다시 점검했지요. 그리고 여관 마당 한가운데 공터를 만들었습니다. 김득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태우시려는 겁니까? 김득산이 그렇게 묻자 임상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저들이 정신을 차리지. 임상옥이 그렇게 말했고 김득산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도련님의 배짱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요. 박상인은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거래가 성사되면 자기 몫이 생길 것이라 기대하며 흥얼거리고 있었지요. 미시가 되었습니다. 여관 대문이 열리고 왕서방이 들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지요. 어제 만찬 때 봤던 청나라 상인 5명 모두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임상옥과 김득산이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다가왔습니다. 왕서방이 기름진 웃음을 지으며 반가워했고 결정을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상인들을 가리키며 이들도 거래에 참여할 것이니 걱정 말라고 했지요. 모두 담합을 끝낸 상태였고 조선 상인을 압박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서방이 먼저 물건을 보여달라고 했고 임상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득산에게 눈짓했습니다. 김득산이 창고로 가서 자루 하나를 가져왔지요. 맨 위에 있던 것, 도라지가 든 자루였습니다. 왕서방이 자루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희고 굵은 뿌리들이 가득했지요. 그는 하나를 꺼내 냄새를 맡았고 손으로 만져보았으며 다른 상인들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품질이 괜찮다며 이 정도면 쓸만하다고 말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교만한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값을 정하자며 자기들이 제시한 대로 근당 10냥이 어떠냐고 물었지요. 임상옥은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왕서방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임상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근당 50냥은 받아야겠습니다. 임상옥이 그렇게 말하자 왕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한 상인이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50냥이라니 제정신이냐고 10냥도 많이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서방도 고개를 저으며 욕심이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10냥이 아니면 거래하지 않을 것이니 다른 곳에 가보라고 했지요. 다른 상인들도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담합을 했고 누구도 10냥 이상은 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임상옥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요. 그렇다면 할 수 없다고 말하며 김득산에게 손짓했습니다. 김득산이 다가왔고 임상옥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불을 지르게. 임상옥이 그렇게 말했고 김득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득산이 창고로 달려가 자루 2개를 더 가져왔습니다. 모두 도라지가 든 자루들이었지요. 그는 그것들을 마당 한가운데 쌓았고 부싯돌을 꺼냈습니다. 왕서방과 청나라 상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지요.
왕서방이 뭐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임상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값을 못 받을 바에야 태워버리겠소. 임상옥이 그렇게 말하자 왕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한 상인이 설마 진짜로 그럴 거냐고 말하려 했지만 이미 김득산이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마른 집에 불꽃이 옮겨 붙었고 순식간에 자루로 번졌지요. 왕서방이 미쳤다며 당장 끄라고 소리쳤지만 임상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점점 커졌고 자루가 타기 시작했으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 묘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지요.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인삼 타는 냄새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도라지가 타는 냄새였지만 인삼과 비슷했지요. 여관 주인이 놀라서 달려왔고 다른 투숙객들도 마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도 연기를 보고 모여들었지요. 순식간에 여관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인삼이 타고 있다고 말했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삼 타는 냄새가 거리로 퍼져나갔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왕서방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해했습니다. 왕서방이 애원하듯 불을 꺼달라고 말했지만 임상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소. 심량에 팔바에야 차라리 태워버리겠소. 임상옥이 그렇게 말하고는 김득산에게 다시 지시했습니다. 다음 자루도 가져오라고 했지요. 김득산이 창고로 달려가자 왕서방과 청나라 상인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거리에 구경꾼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100명도 넘게 모였고 여관 밖까지 사람들이 줄을 섰지요. 모두들 조선 상인이 인삼을 태운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인삼을 태우는 것이냐고, 미친 짓 아니냐고, 조선 인삼이 얼마나 귀한데 어찌 저럴 수 있느냐고 말했지요. 왕서방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 광경이 베이징 전역에 소문으로 퍼질 것이 뻔했지요. 김득산이 자루 하나를 더 가져왔습니다. 임상옥은 그것을 불 옆에 놓았고 막 불을 붙이려 했지요. 왕서방이 잠깐 기다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다른 상인들과 급히 눈짓을 주고받았고 무언가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20냥을 주겠다고 외쳤지만 임상옥은 고개를 저으며 너무 낮다고 말했습니다. 김득산이 다시 불을 붙이려 하자 다른 상인 하나가 30냥을 주겠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임상옥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요. 구경꾼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고 베이징 관리 하나도 나타났습니다. 관리가 무슨 소동이냐고 물었고 여관 주인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관리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개인 간의 거래라 간섭할 수는 없었지요. 왕서방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주변에는 수백 명의 구경꾼들이 있었고 관리까지 와 있었으며 이 소문이 퍼지면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이었지요. 그는 40냥을 주겠다고 다시 소리쳤지만 임상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득산이 불을 붙이려 하자 왕서방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50냥을 주겠으니 제발 불을 꺼달라고 외쳤지요. 임상옥은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이미 2자루가 탔소. 그 값은 어찌하시겠소. 그렇게 말하자 왕서방은 이를 갈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탄 것까지 포함해서 150근 전부를 근당 50냥에 사드리겠다고 외쳤고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지요. 임상옥은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소. 거래합시다. 임상옥이 그렇게 말하고는 김득산에게 불을 끄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득산이 물을 끼얹어 불을 껐고 연기가 서서히 사라졌지요.
구경꾼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조선 상인의 배짱에 놀란 것이었지요. 왕서방과 청나라 상인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왕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은자 주머니를 꺼냈고 다른 상인들도 저마다 돈을 꺼내 놓았지요. 150근에 근당 50냥이면 모두 7,500냥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고 왕서방의 얼굴은 창백했으며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상옥은 은자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김득산이 옆에서 개수를 세었고 모두 맞았지요. 임상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래를 확정했고 이제 인삼을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득산이 창고로 가서 자루들을 하나씩 가져오기 시작했지요. 왕서방과 청나라 상인들은 자루들을 받아 수레에 실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여전히 마당 주변에 모여 있었고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왕서방은 자루를 하나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제대로 된 인삼이 들어 있었고 품질도 좋았지요. 그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인삼은 진짜였으니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처음에 탄 새 자루가 도라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시즌쯤 지나 모든 자루가 넘어갔습니다. 왕서방과 청나라 상인들은 수레에 인삼을 가득 싣고 여관을 나갔습니다. 얼굴들은 모두 굳어 있었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구경꾼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왕서방이 당했다는 이야기, 조선 상인의 배짱이 대단하다는 말, 근당 50냥에 시세대로 받았다는 소문이 거리에 퍼져나갔습니다. 베이징에서 가장 큰 약재 상인 왕서방이 조선 상인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번졌지요. 여관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구경꾼들이 하나둘 흩어졌고 여관 주인이 타다 남은 자루 2개를 치웠으며 임상옥과 김득산만 남았습니다. 김득산이 은자 가득한 괴짝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고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지요. 임상옥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10년 묵은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지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박상인이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걸려 있었지요. 그는 오늘 일을 모두 봤고 왕서방이 완전히 당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축하한다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임상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를 한 잔 권했지요. 박상인이 앉았고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임상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나을이 왕서방에게 편지를 몇 통 보냈소. 임상옥이 그렇게 물었고 박상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떨렸지요. 그가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임상옥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소. 임상옥이 그렇게 말했고 박상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득산이 분노한 표정으로 박상인을 노려보았지만 임상옥은 태연했지요. 오히려 박상인이 정보를 흘려준 덕분에 일이 더 쉬웠다고 왕서방이 자기들을 얕잡아 봤으니까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상인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임상옥은 돌아가면 박판서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거래는 성공했고 근당 50냥을 받았다고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박상인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밤 베이징 거리는 떠들썩했습니다. 조선 상인이 인삼을 태우려 했다는 이야기, 왕서방이 굴복했다는 소문, 근당 50냥의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온 거리에 퍼졌지요. 주막마다 사람들이 모여 그 이야기를 했고 장터에서도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왕서방의 저택에서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상인들과 함께 앉아 인삼 자루들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지요. 타다 남은 2자루의 재를 살펴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상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인삼을 태울 줄 몰랐다고 말했고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서방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그는 10년 전 한 조선 상인을 생각했습니다. 임진사라는 이름이었고 인삼 100근을 가져왔다가 근당 20냥에 넘기고 갔었지요. 그때는 쉽게 이겼었는데 오늘은 완패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그때 그 사람의 아들인가 하는 생각이었지요. 왕서방은 타다 남은 재를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인삼재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했지요. 그는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순간 왕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 있던 상인 하나도 재를 만져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왕나으리, 이거 도라지 냄새 아니오? 그 상인이 그렇게 말하자 왕서방은 재를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깨달았지요. 처음에 탄 두 자루는 인삼이 아니라 도라지였던 것입니다. 왕서방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늦었지요. 거래는 끝났고 돈은 이미 넘어갔으며 수백 명의 구경꾼들이 봤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갈았지만 다른 상인들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도라지에 속았다고 말하면 베이징 전체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었으니까요. 왕서방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완전히 당한 것이었지요. 여관으로 돌아온 임상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올랐고 베이징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요. 김득산이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도련님, 왕서방이 알아챘을까요? 김득산이 물었고 임상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겠지. 하지만 말하지 못할 거야. 임상옥이 그렇게 대답했고 김득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서방이 도라지에 속았다고 말하면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이었지요. 임상옥은 품속의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고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지요. 그는 비녀를 꼭 쥐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묵은 한이 풀렸고 아버지의 영혼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일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무사 행렬이 베이징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임상옥과 김득산, 박상인도 짐을 꾸렸지요. 은자가 가득 든 괴짝은 무겁고 소중했으며 김득산이 수레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여관 주인이 나와 작별 인사를 했고 임상옥은 고맙다며 돈을 건넸습니다. 거리로 나서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제 인삼을 태우려 했던 조선 상인이라며 손가락질을 했고 왕서방을 이긴 배짱 좋은 상인이라고 수군거렸지요. 임상옥은 태연하게 걸었고 김득산은 가슴을 펴고 따라갔습니다. 왕부정 거리를 지나는데 멀리서 왕서방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기 점포 앞에 서 있었고 임상옥 일행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왕서방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임상옥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먹을 쥔 채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지요. 임상옥 일행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변무사 행렬은 베이징 성문을 나섰습니다. 거대한 성벽이 뒤로 물러났고 넓은 벌판이 펼쳐졌지요. 남쪽으로 향하는 길이었고 일주까지는 보름 넘게 걸릴 것이었습니다. 임상옥은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베이징 성이 저 멀리 보였고 10년 묵은 하늘 푼 곳이었지요. 길을 걷는 동안 박상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어제 일로 완전히 기가 죽은 듯했고 임상옥이나 김득산에게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지요. 그저 묵묵히 걸을 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일행이 어느 마을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고 저녁을 먹고 나서 박상인이
임상옥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걸려 있었지요. 임나을이 언제부터 알고 계셨소? 제가 편지를 보낸 걸 말이오. 박상인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임상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의주를 떠나기 전부터요. 임상옥이 그렇게 말하자 박상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상옥이 설명했지요. 박 판서께서 박상인을 보낸 이유는 감시하려는 것이었고 박상인의 평판도 익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모두 예상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박상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라지는 어떻게 준비한 것이냐고 말했고 임상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주 떠나기 전에 준비했다고. 박상인이 정보를 흘릴 것을 알았으니 왕서방이 교만해질 것도 예상했다고. 교만한 자는 허점을 보이는 법이라고 설명했지요. 박상인은 감탄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사과의 말을 꺼냈고 임상옥은 손을 저으며 이미 지난 일이라고 돌아가면 박 판서께 사실대로 보고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인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지요. 엿새가 더 지났습니다. 일행은 압록강에 도착했고 강 건너편에 의주 땅이 보였습니다. 임상옥은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지요. 올 때와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10년 묵은 한을 풀고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배에 올랐습니다. 뱃사공이 노를 저었고 배는 천천히 강을 건넜지요. 물살이 배 밑을 스쳐 지나갔고 의주 땅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을 건너 의주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임상옥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고향의 흙을 밟는 느낌이 새로웠고 마음이 편안해졌지요. 김득산이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드디어 돌아왔다고 말했고 임상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주 객사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소문이 벌써 퍼져 있었습니다. 임상옥이 베이징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이야기, 왕서방을 이겼다는 소문, 근당 50냥에 거래했다는 소식이었지요. 객사 마당에는 동료 상인들이 모여 있었고 임상옥을 보자 환호했습니다. 한 상인이 외쳤습니다. 임나으리께서 의주의 명예를 드높였다고 말했고 다른 상인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임상옥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요. 사람들이 둘러싸고 이것저것 물어봤고 임상옥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임상옥과 김득사는 조용한 방에 앉았고 은자가 든 괴짝을 열어 확인했지요. 7,500냥,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김득산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의주에서 제일 가는 상인이 되셨습니다. 김득산이 그렇게 말했지만 임상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네. 임상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거래로 미천이 생겼고 앞으로 더 큰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이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한을 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상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올랐고 의주의 밤은 고요했지요. 멀리 야산 너머에 아버지의 산소가 있었습니다. 내일 아버지 산소에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고 김득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임상옥은 김득산과 함께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산소는 소나무 아래에 있었고 잘 관리되어 있었지요. 임상옥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품속에서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간직했던 것이었고 임상옥이 베이징까지 가지고 갔던 것이었지요. 그는 은비녀를 산소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아버지,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임상옥이 조용히 말했고 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소나무 잎이 흔들렸고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임상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김득사는 조용히 뒤에서 기다렸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임상옥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의주거리가 내려다 보였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번 거래로 그의 이름은 의주를 넘어 조선 전역에 퍼질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를 것이었습니다. 상인의 도리를 지키고 배짱으로 청나라 상인들을 이긴 사람이라고 말이지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임상옥의 이름은 의주를 넘어 조선 전역에 퍼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인삼을 태우려 했다는 이야기, 청나라 대상인 왕서방을 굴복시켰다는 소문, 근당 50냥의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개성의 송상들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장사를 하자며 제안을 했고 한양의 큰 상인들도 연락을 보냈습니다. 임상옥은 신중하게 거래처를 선택했고 믿을 만한 사람들과만 손을 잡았지요. 베이징에서 받아온 7,500냥으로 임상옥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의주에 큰 점포를 열었고 인삼뿐만 아니라 모피와 비단도 취급했습니다.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그의 이름은 신뢰의 상징이 되었지요. 박종경 판서도 임상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박상인의 보고를 받고는 감탄했다고 하더군요. 조선에 이런 상인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임상옥은 새로 지은 점포 앞에 서서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물건이 팔리고 장사가 번창하는 모습이 보였지요. 김득산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오늘도 개성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김득산이 그렇게 보고했고 임상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득산은 이제 단순한 차인이 아니었습니다. 임상옥의 오른팔이 되어 점포를 관리하고 거래를 돕고 있었지요. 잘 처리하게. 임상옥이 짧게 말했고 김득산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임상옥은 혼자 남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문득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계셨던 그 겨울,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던 그날들, 복수를 다짐했던 그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지요. 그리고 베이징에서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왕서방의 교만한 얼굴, 인삼이 타던 그 순간, 청나라 상인들이 굴복하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저녁 무렵 임상옥은 다시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김득산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나왔지요. 산소는 여전히 소나무 아래에 있었고 석 달 전에 놓았던 은비녀도 그대로였습니다. 임상옥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 이제는 정말 편히 쉬셔도 됩니다. 임상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수도 갚았고 의주에서 이름도 떨쳤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이 이루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나무 잎이 바스락거렸고 저녁 햇살이 산소를 비췄지요. 임상옥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갔습니다. 임상옥은 천천히 일어섰고 산소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산을 내려왔지요. 그 후로도 임상옥의 장사는 계속 번창했습니다. 의주의 만상 중에서도 가장 큰 상인이 되었고 청나라와의 거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젊은 상인들은 그를 본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임상옥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겸손했고 신용을 지켰으며 상인의 도리를 잊지 않았지요. 베이징에서 보여준 그 배짱과 지혜를 일상에서도 발휘했습니다. 어려운 상인들을 도왔고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었으며 고향 의주를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돈만 아는 상인이 아니라
사람을 아는 상인이라고 말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임상옥의 머리에도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얼굴에도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형용했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임상옥의 점포에 젊은 상인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지요. 그는 베이징에 가서 거래를 하려는데 청나라 상인들이 값을 후려친다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임상옥은 젊은 상인을 앉혔습니다. 차를 내왔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상인의 첫째 도리가 뭔지 아나? 임상옥이 물었고 젊은 상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임상옥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지요. 신용일세. 신용 없는 상인은 한때 돈을 벌 수는 있어도 오래 가지 못하지. 임상옥이 그렇게 말하고는 젊은 상인에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청나라 상인들과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었지요. 젊은 상인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임상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젊은이도 언젠가는 조선을 대표하는 상인이 될 것이라고 말이지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임상옥은 점포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의주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집집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상옥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옆으로는 압록강이 흐르고 있었고 강 너머에는 청나라 땅이 보였습니다. 그곳 베이징에서 자신이 이룬 일들이 떠올랐지요. 사람들은 그날의 일을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조선 상인이 인삼을 태우려 했다는 이야기, 청나라 대상인을 굴복시켰다는 전설, 그리고 그 상인의 이름을 말하지요. 거상 임상옥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번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한을 풀었고 조선 상인의 자존심을 지켰으며 상인의 도리를 보여준 사람이었지요. 배짱과 지혜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고 그 이름을 역사에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하늘에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임상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그 중 가장 밝은 별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저기 계신 것 같았지요. 임상옥은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고 새로운 거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상인 임상옥의 이야기는 이렇게 조선 팔도에 전해졌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